안녕하세요. 구주입의 기말고사 국어 영역 중학교 1학년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최주찬 선생님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도 다 끝나서 오늘 구주입의 기말고사 문제 좀 살펴보면서 1학년 공부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예비 중위 과정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먼저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살펴보면요. 문법에서는 매번 그랬듯이 품사와 표준 발음법이었고요. 이번에는 문학에서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시에서는 나이덕의 귀뚜라미랑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이렇게 두 작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각각요 중학교 2학년의 중요 작품 그리고 3학년의 중요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을 학기에 시조를 배웠어서요.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시조랑 그리고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두터비 파리를 물고라는 사설시조 한 작품씩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 확인해 봤고요. 또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 이건 조금 소설 자체의 난이도는 있었지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서 여러분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독서에서는 사회 영역에서 유럽연합과 관련된 지문이 출제되었고요. 마지막 어휘는 당연히 중학교 수준의 자유 범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봤고요. 문법에서 항상 중요한 건 정확하게 찾는 연습입니다. 그냥 품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를 떠나서 문장 속에서 이게 뭐 관형사고, 이게 부사고, 이게 형용사고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는지 물어봤고요. 또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법을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한 문항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럽연합과 관련된 지문이 통시적인 관점, 즉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그 조직이 발전했고 변모했는지를 확인해야 됐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꼼꼼하게 읽기입니다.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얼마 정도 꼼꼼하게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항도 나왔고 마지막 어휘에서는요. 흐를 유자를 제시해서 여러분이 그 한자와 관련된 어휘들을 잘 유추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문학과 독서를 중심으로 해설 강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부터 좀 보겠습니다. 문학에서 첫 번째 나온 건 나이덕의 귀뚜라미라는 시였는데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주로 실려 있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자, 시에서 내가 나오면 나죠. 그리고 나는 화자겠죠.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의 내는요, 나는요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체크하자마자 이 시에서는 의인화의 기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여러분 체크해 줄 수 있어야겠죠. 지금이 매미 소리에 묻힌 계절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의 계절은 또 여름이 되겠고요. 매미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귀뚜라미의 울음은 아직 노래의 경지에까지 이르르지 못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뚜라미가 어떤 시적 상황에 처한지 보시면요.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이렇게 우리 세 행을 봤을 때 이 귀뚜라미가 처한 상황은 열악하고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 귀뚜라미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기 살아있다 라고 희망을 놓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귀뚜루로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를 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즉 누구의 마음 하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노래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자,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여름이겠죠. 근데요, 여름이 지나고 이 가을이 찾아오면요,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고 계단을 타고 땅 밑까지 내려온다. 즉 가을이라는 계절이 오면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 누구의 울음이겠죠? 그렇죠. 귀뚜라미의 울음이겠죠. 그것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귀뚜라미가 시적 화자가 돼서 이야기하는 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시에서 하나만 좀 더 체크해 보자면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요렇게 뭐뭐 할 수 있을까? 뭐뭐 할 수 있을까? 반복되어서 운율이 형성될 수 있었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또 여기서 뭐뭐 할 수 있을까는 질문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질문의 형식으로 하는 서리법이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쭉 정리해 봤고요. 자, 곧바로 문제 풀어보시면요. 자, 매미와 귀뚜라미가 갈등한다고 볼 수도 없고요.
힘차게 오는 매미의 계절을 귀뚜라미가 행복하게 보낸다고도 볼 수 없죠. 자, 시 속에서 가을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계절적인 의미로 전달될 일도 없겠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상에 매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즉 뭔가 자기의 하고 싶은 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위축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귀뚜라미처럼 위축되어 있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마음이 아팠다. 답은 여러분 4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겠죠. 5번도 고르면 안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억, 미음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기억은 높은 가지예요. 화자가 과거에 있었던 공간이 아니라 매미가 있는 공간이겠고요. 니은은 여러분 차가운 바닥인데 어렵고 힘든 상황 맞으니까 답은 여러분 답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니까 답은 1번을 골라야겠죠. 2번, 3번, 4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번 봤으니까 3번입니다. 자, 디귿은요. 타전 소리, 간절한 소망 맞겠고요. 리을. 자, 리을은 가을인데 화자, 즉 귀뚜라미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 시기 맞죠? 그 다음 미은, 노래는요. 감동을 줄 수 있는 희망적인 소리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우리가 아까 시를 읽으면서 분석해본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번, 가을이 오고 있음을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 반복하고 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분명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가을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죠. 내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노래의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걸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 반복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중요하죠. 귀뚜라미와 매미를 대조했죠. 매미는 높은 가지 위에 있고 귀뚜라미는 지하도 벽 콘크리트에 있다 그랬으니까 대비했다, 대조했다 맞겠고요. 4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형으로 제시한다. 이게 뭐였죠? 아까 얘기한 서리법이 될 테니까 서리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한다. 당연히 맞는 선택지. 그래서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5번을 많이 골랐다고 하는데요. 자, 울음과 노래 같은 유사한 의미의 시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시에서 울음과 노래는 유사한 게 아니라 대조적 의미의 시였죠. 노래는 귀뚜라미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경지, 울음은 아직 누구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어떤 것이었으니까 여러분 5번을 섬세하게 유사한 의미가 아니라 대조적 의미의 시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들은 크게 여러분 문제가 없었고 또 작품의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면 누구나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보기는 이 시를 바꾸어 쓴 것인데요.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이 시를 누군가가 재구성한 거예요. 자, 네온 쌓인 거리에 화려한 흥청거리는 소리에 붙여 내 작은 속삭임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다. 자, 이 시에서 원래 귀뚜라미에서는 귀뚜라미라는 의인화된 화자였다면 이 시의 화자는 사람이 되겠죠. 세상을 향해 뚫려 있는 창 하나 없이 사방이 막힌 어두운 고시원, 부정적인 공간, 숨죽이며 나 살아있다. 자신의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주제에서는 동일했고요. 이 시적 화자가 처한 시적 상황도 동일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원래 귀뚜라미에서는 의인화된 화자였다면 이 시에서는 진짜 인간, 사람의 화자를 제시해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선택지가 극히 중요한데 잘 보세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지난 구주입의 중간고사에도 강조했고 지금도 강조하지만 선택지에 나오는 걸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얘는 시적 화자가 이 시적 화자인 나가 시 속에 겉으로 드러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시가 둘 다 나 하나 나왔죠. 그럼 이 시 나 나왔네 맞죠? 자, 시어의 의미를 비교적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도 당연히 틀렸죠.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 4번부터 볼게요. 현실에 대한 화자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얘도 화자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긴 틀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 비유적 표현을 활용했다? 얘도 적절하지 않죠. 근데요, 자, 시적 상황이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왜요? 현실의 인간인 나를 화자로 바꾸었기 때문에 원래 귀뚜라미였다가
현실 속에 사는 나로 화자를 바꾸었기 때문에 시적 상황이 훨씬 더 사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 나의 덕에 귀뚜라미 같이 읽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신경림이라는 시인이 쓴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를 읽을 때 반드시 중요한 건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서 읽기는 중학교 3학년 문학 시간에 여러분이 꼭 달성해야 되는 성취 기준이었어요. 작품을 읽을 때 그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랑 노래가 창작된 시대적 배경은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라고 했고요.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했죠. 물론 산업화와 도시화가 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소외된 노동자죠. 근데 이 노동자가 어떤 노동자냐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죠. 그래서 그 노동자가 겪는 어떤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일 골목길에서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료 소리에 눈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여기까지 새파랗게 달빛, 시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는 청각적 심상도 많이 제시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요 문구를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는 이 의문형 문장을 통해서 뭘 제시하는 거냐면 가난해도 뭘 안다? 외로움 안다. 가난해도 두려움 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고향에 있는 엄마겠죠. 어머님 보고 싶어 수없이 뉘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남았을 새빨간 감과 바람 소리도 그리워해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블라블라. 마지막,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서 나온 사랑, 그리움, 두려움, 외로움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인간의 감정이죠. 사랑이나 외로움, 두려움 모두 인간이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에요. 살다 보면 드는 감정인데 그 감정을 무엇 때문에? 바로 가난함, 경제적인 가난함 때문에 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의 경향을 현실 참여적인 경향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가 겪는 감정적인 소외의 양상, 그것을 그린 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나의 덕에 귀뚜라미 봤을 때 뭐뭐 할 수 있을까? 뭐뭐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반복된 것처럼 여기서도 모르겠는가? 없겠는가? 버렸겠는가? 라고 하면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똑같이요. 뭐뭐 하겠는가? 뭐뭐 하겠는가? 이런 의문형 문장이 사용됐죠. 이 의문형 문장은 진짜 의문이 아니라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시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두 번째 행에 나오는 너예요. 너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인식할 리가 없겠죠. 그 다음 니은은요. 자, 눈 쌓인 골목길입니다. 여기 보세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다.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선생님 눈이 오니까 평화롭고 서정적인 분위기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틀리죠. 자, 선생님 오늘 예비 중2반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시어의 의미를 결정짓는 건 맥락이에요. 그 시어가 어떤 맥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 이거 눈 쌓인 골목길, 눈 있잖아요. 이 눈은 긍정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에 눈이 와요. 그럼 당연히 그건 긍정적이겠죠. 근데요, 지금 여기서는 눈 쌓인 골목길, 너와 앞에 있는 말이 헤어져 돌아오는 길이니까 이 눈 쌓인 골목길이 절대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볼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시어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 그 시의 맥락입니다. 그 시의 의미 구조입니다. 그 다음 디귿은요.
육중한 기계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육중한 기계 소리가 강인함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에서 육중한 기계 소리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 다음 리을은 아까 뭐였냐면 바람이었는데 역경과 시련 마찬가지로 답이 될 수 없고, 마지막에 미음이 울음이죠. 근데 이 울음을 왜 울었냐면 사랑했지만 돌아서서 등 뒤에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슬픔. 여러분 맥락상 적절한 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26번 문항은요, 여러분이 시의 여러 가지 시어의 의미를 맥락상에 파악할 수 있냐를 물어봤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 뒤에 있는 문제지만 가장 먼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자, A.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자, 반복을 하면요, 운율이 형성되고 의미가 강조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맞죠? 뭐뭐 했는가? 모르겠는가? 없겠는가? 반복했으니까요. 자, 대화 장면은 나온 적 없었죠. 그 다음 전반부와 후반부를 자를 수도 없거니와 의미상 구조를 이룬다고 볼 수가 없고요. 자, D 또 나왔습니다. 쉽게 답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서리법이죠. 서리법은 사용됐으니까 여러분 A와 D를 고르셔서 선택지에서는 3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번, 24번 문제는 여러분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의 표현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였고요. 자, 이제 시에서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인가요? 예, 2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이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문학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성취 기준 중에 하나라 그랬고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어떤 작품들을 배울 때 그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된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고향으로 금의 환향. 고향으로 성공해서 돌아와요? 아니죠. 두 번째,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 무슨 뜻이라 그랬냐면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사대주의 알 수 없고요. 역도시화 당연히 아니고요. 5번의 인구 공동화도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촌향도라는 말이 1960년대, 70년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말이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도 했고요. 그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여러분이 이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제 문학작품은 이렇게 두 작품과 관련된 문제 살펴봤고요. 독서 영역에 가서 여러분 읽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읽기에 나온 문제는 여러분 유럽연합과 관련된 지문이었고요. 18번부터 21번에 걸쳐서 있는 문항이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유럽연합은 1952년 6개국이 결성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로 시작해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통합의 모델이 됐습니다. 2007년 유럽 27개국의 대통합 이후 세계 제1의 수출, 제2의 수입, 현재는 미국과 동아시아와 함께 세계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자, 1문단에서 제시한 것 바로 유럽연합이죠. 내가 설명할 게 유럽연합. 이 모두 알고 있는 EU예요. EU. 유로피안 유니언의 줄임말. 자, 요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삼아서, 화제로 삼아서 이 글 전체의 화제, 소재는 유럽연합이고 내가 그것을 설명하겠다는 것을 1문단에서 제시해줬습니다. 이거 이외에 중요한 정보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2문단. 2차 대전 이후, 여러분 2차 대전 이후라고 하면 1945년 이후겠죠.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의 재발을 막고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각국이 오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협력해야 함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당시에 석탄과 철강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유럽 국가 간의 쟁탈전을 일으키는 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꼭 필요한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전쟁과 자원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석탄과 철광을 초국가적, 즉 국가를 뛰어넘는 기구에 이관해서 공동관리 감독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석탄과 철강의 공동시장을 창설해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관세라는 건 무역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지요. 이것을 폐지해서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2문단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문단에서 어떤 힌트를 가져와야 돼요. 어디였어요? 그렇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겠죠. 그러면 여러분 2문단의 이 내용들은
이 석탄 철강과 관련된 블라블라의 내용들은 바로 EU의 시작이 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시작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거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이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은 1952년 석탄 철강 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아, 그러면 최초의 시작은 1952년 석탄 철강 공동체겠네요. 이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정치적으로는 초국가적 기구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요, 52년이 됐다가 58년이 되면 모든 산업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뭘로 바꿨대요? 58년이 되면 유럽 경제 공동체로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이후 경제 및 정치 경쟁을 이루며 94년, 또 시간이 흘러서 94년이 되면 마흐트리흐트 조약에 의해서 유럽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명칭을 바꾸고 재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이걸 여러분 정리해줘야겠죠. 석탄 철강 공동체로 시작해서 유럽 경제 공동체로 나아갔고, 그리고 유럽 연합으로 나아갔다. 이 사실을 반드시 정리해야겠고요. 다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럽 연합은 공동시장을 넘어서 이제 이걸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화제였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요 두 가지 있잖아요. 얘는 유럽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시작 단추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대요. 얘네들의 목표는 완전한 경제 통합이래요. 1968년에는 관세 동맹을 해서 관세를 없앴고, 93년에는 공동시장을 완성해서 국가 간 상품과 투자의 장벽을 허물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3단계 통화동맹을 추진해서 2002년부터는 뭘 썼대요? 유로화를 썼대요. 지금도 유럽에서는 유로화라는 화폐를 쓰고 있죠. 자, 마지막 유로화의 발행과 금융정책 의결 등 유럽 정책의 통화정책이라는 건 금융정책, 화폐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총괄한다 라고 하면서 사문단에서는 유럽연합이 실시한 무엇? 그렇죠. 여기 얘기한 완전한 경제통합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얘기하고 있죠. 자, 5문단입니다. 그 다음 유럽연합은 경제적으로 통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 왜 했어요? 지금 4문단까지 경제통합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모두 갖춘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대요. 요게 이제 5문단의 핵심이겠네요. 5문단에선 유럽연합이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에서 외교와 안보 권한 및 일부 사법 권력을 위임했고요. 위임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기준에 따라 통합되거나 통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일반적인 국제기구와 달리 독자적인 기관과 체계에 의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통일하는 등 국가의 정보관을 뛰어넘는 무슨 기능? 얘네들은요, 초국가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겠죠? 초국가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왜? 이게 일반적인 국제기구와 다른 점이니까. 그래서 국가정책을 만들 때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공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6문단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지역의 분열된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서 강력한 유대감, 즉 서로 친밀감을 형성했다고 평가받아서요,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대요. 그렇게 중요한 문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근데요, 6문단까지는 유럽연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죠. 근데 7문단 넘어가면 딱 보자마자 뭐가 나와요? 그런 데가 나오죠. 그러자마자 여러분은 유럽연합의 긍정적인 기능, 즉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 있었어. 역기능을 설명할 것임을, 7문단의 핵심 내용은 역기능일 것임을 여러분 직감해야겠죠. 그러니까 지문 전체 구도가 유럽연합의 순기능 그리고 역기능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문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2016년 유럽연합의 주축 회원국인 영국은 돌연 브렉시트를 선언합니다. 브렉시트 모두 알고 있겠지만 뉴스에서 봐서 모를까봐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과 나간다는 의미의 엑시트가 합쳐진 말로 영국의 유럽연합 무엇을, 그렇죠, 중요한 건 유럽연합 탈퇴를 뜻한대요. 즉 유럽연합의 역기능이겠네요. 브렉시트는 유럽연합의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문제점이죠. 그렇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정한 방침을 국가의 정책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연합은 난민 할당제를 통해서 회원국들에게 일정수의 난민을 수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요. 많은 분담금, 즉 돈을 내도록 요구합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에서는 이민이 자유롭기 때문에 원치 않은 이민도 허용해야 되니까 뭐 가령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뭐 범죄 문제 또는 테러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수의 영국 국민들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의무, 앞에서 설명한 이 의무들, 난민 수용, 부담금 등등의 이 의무에 불만을 가졌고 결국 브렉시트를 결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과의 갈등이 골이 깊어진 이탈리아에서도 탈퇴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문을 조망하면 유럽연합이 탄생된 어떤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경제통합과 초국가적 기능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좋은 기능과 별로 좋지 못한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문을 이렇게 조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유럽연합의 가입 조건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습니까? 나온 적 없었죠.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 고르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발족년도 여기 나왔네요. 94년도. 중앙은행의 역할 아까 경제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고요. 결성된 배경 이게 결성된 배경이죠. 그다음 니은 보세요. 최근 가입국이 아니라 최근 탈퇴국이 나왔죠. 그게 누구였나요? 영국 브렉시트였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을 골라서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은요.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기억은 앞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석탄과 철강이었고요. 필요성을 부각했다.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니은은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요거예요. 유럽연합의 모태가 되는 단체로 52년에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6개국이 참여했다. 요거를 보고 틀렸다고 판단하는 학생이 많았어요. 왜냐면요. 지문에 3문단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우리 같이 확인해 봅시다. 3문단의 첫 번째 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이걸 잘못 읽은 거예요. 프랑스, 독일의 세 나라 그리고 베네룩스라는 세 나라 그러니까 총 몇 개? 6개 나라겠죠. 그래서 3개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6개 나라로 해야 옳은 선택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6개국이 참가하겠다. 맞게 되겠죠. 이건. 그 다음 3번입니다. 디귿입니다. 디귿이 여러분 뭐였냐면 디귿은 유럽 경제 공동체였어요. 58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는 통화 동맹을 추진해서 유로화를 사용했다. 아니죠. 유로 언제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2002년에 유럽연합 발족 이후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대충 읽으면 그냥 맞다고 볼 수 있는데 틀린 거 정확하게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나온 주요 정보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4번, 5번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맞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하고 자, 그 뒤에 문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번 경제적 통합의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보자마자 경제적 통합에 대해서 문제를 확인해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야겠죠. 그럼 여기가 몇 번째 문단이었어요? 경제적 통합을 이야기한 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이었죠. 네 번째 문단 여러분 눈 뜨고 읽어보시면 관세 철폐하고 투자 장벽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단일 통화로 갔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라고 쉽게 고를 수 있겠죠. 사실 2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근데요. 20번 문제를 보자마자 경제통합 과정 몇 문단 가야겠다. 이 판단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그 판단이 잘 되려면 문단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21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가는요 브렉시트거든요. 근데 브렉시트에 대한 반응을 물어봤는데 이건 약간 여러분이 지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자유도가 높아진다. 이걸 왜 맞다고 할 수 있죠?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유럽연합에 가입했으면 유럽연합의 정책을 개별 국가의 정책보다 강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탈퇴하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자유도가 높아지겠죠. 유럽연합의 정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2번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에서 영국으로 이민이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유럽연합에 속해 있을 때 이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니까. 한번 영국으로 넘어오는 난민을 막을 수 있어. 왜요? 난민을 막을 수 없어요. 난민을 할당해 준다 그랬죠. 근데 브렉시트를 하면 난민 안 받아도 되겠죠. 4번 영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교역할 때 관세가 붙는 등 제한이 발생하겠죠.
원래 관세를 철폐했다가 유럽연합 탈퇴하면 관세를 다시 부여해야 되니까 마지막 5번. 주축 회원국인 영국에게만 부당한 분담금을 할당하거나 이민을 허용하게 한 것이 원인이 되었군. 이게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이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영국에게만 이거 판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문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또는 모두에게 라는 말은 안 했지만 영국에게만 적용된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과대 해석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번 문제는 여러분 조금 머리 좀 써야 됐고요. 그리고 생각을 좀 해야겠죠. 지문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는 그런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21번까지 여러분 수월하게 풀었으면 아주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에서 다뤄볼 문제는 여러분 21번 문제까지입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에서 다양하게 여러분 핵심 정보 잘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을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예비 중이 가장 중요한 예비 중이 시절에 기간에 여러분 국어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네 가지인데 너무나 누구도 잘 안 하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겨울방학 이용해서 당연히 좋으면 중학교 2학년 전체, 좋은 경우에, 그리고 시간이 없을 경우엔 적어도 1학기의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과 작품까지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독해력이라는 거 절대 단시간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독해력이라는 건 꾸준하게 아주 처음부터 연습을 천천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독해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연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신 고난도는 분명히 문법에서 한 문항 이상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국어의 문법의 핵심 내용은 표준발음법인데 표준발음법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은 정리하고 문제 풀고 가셔야겠죠. 그 다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자 어휘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면 공부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자 어휘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좋겠고요.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려면 여러분이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동안 여러분이 놀고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아직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아직 확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선생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2학년이면 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주 공부의 기초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기초를 무시하면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독해력이건 문학이건 문법이건 아주 기초부터 여러분이 충분하게 공부를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 오늘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분명히 강조한 건데 국어는 범교과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즉 여러분이 전 과정에서 배운 뭐 과학 지식, 사회 지식, 뭐 다른 지식까지 종합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영역의 공부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되겠고요. 지금 뭐 중학교 2년 남았는데요. 2년은 연습 기간입니다. 지금 뭐 공부 덜 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2년 동안 연습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여러분이 실전 기간을 거치는 거니까 그 시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열심히 해줘야겠고요. 이제는 또 더 이상 뭐 엄마가 학원 가라 그래서 간다, 아니면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겨울방학만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고 점검하는 연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방학 잘 보내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선생님 또 다음 기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